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도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너무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운명이 다해 세상을 떠날 때 부, 권력, 명예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미소 짓고 떠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삽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발버둥 치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해 마음이 가난하고,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살면 마음이 부유의 부자입니다. 가난과 부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속의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떠난다는 기약도 없어 몇 분 후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생애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나이 먹어 얼굴에 주름이 늘어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 말고 지혜로운 삶으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연륜으로 모범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친구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외로워 말고 내가 먼저 친구를 불러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친구를 만들어 산에도 가고 술도 한잔 나누며 노후를 외롭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가 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정년 후에야 실감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운명이 다해 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짓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백사세인 김영석 교수님은 95세 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보니 60대, 70대 무렵이 가장 좋은 시절이었어요.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의 책임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평화로운 시기였죠. 100세 시대의 60대를 인생의 최고 전성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며 인생은 다 그런 거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말로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인생 후반기를 즐기는 어르신들은 일하고 배우고 여러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인생 후반기를 지는 태양이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처럼 살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인생 2막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99%가 모르는 그 해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첫 번째, 노후의 3대 리스크를 경계하라. 지금 우리가 나이듦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사실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일은 별로 없다.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나이듦은 절대 악이 아니며 세상을 넓게 보는 지혜, 느긋한 느림의 미학, 갖가지 의무로부터의 해방 등 적잖은 이점이 있다. 너무나 커 보이는 불안에 압도돼 이런 혜택을 누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게 노후를 가장 힘들게 한다. 여기에 돈이 얼마는 있어야 한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이 불안을 과장하고 조장한다. 퇴직자가 금융사기에 쉽게 걸려들거나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에 뛰어드는 등 무리하는 이유다. 편안한 노후를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은 세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모든 노후 관련 조사에서 걱정거리 1, 2위에 오르는 돈과 건강 리스크가 있다. 이 둘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충분히 대비했다고 안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건강을 잃으면 막대한 치료비 때문에 돈 걱정이 커지고
적정 수준의 돈이 없으면 중대 질병에 시달리기 쉽다. 다음은 관계에 따른 리스크다. 다른 사회보다 관계의 긴밀도가 높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큰 위험 요소다. 가족이나 친구, 주변과의 관계 때문에 노후를 힘들어하는 사례는 흔하다. 외로움은 피하고 싶은데 얽힌 게 많으면 그만큼 삶이 피곤해진다. 나이든 부모가 다 큰 자녀를 돌보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 주택 자금까지 고민해야 하는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인 자녀의 리스크가 크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의 구절은 노후 준비에도 유효하다. 노후 불안은 없애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처럼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임에도 사회적, 제도적 대비가 더디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커녕 고령 친화 사회도 기대하기 힘들다. 자신이 당면한 3대 리스크와 우리 사회를 제대로 아는 데서부터 슬기로운 노후 준비는 시작된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2번째, 나를 콩쥐 취급하지 않기. 나이 든 사람의 얼굴에서 예쁜 이목구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표정은 삶의 이력서와 같다. 지난 세월 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혹은 얼마나 억울하게 만들었는지는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67세 김남순 씨는 이렇게 말한다. 젊었을 때 저는 궁상을 떨었어요. 가족들에게는 고가의 옷을 선물하면서 내 옷은 아울렛을 뒤지고 뒤져 사면서도 몇 번이고 고민했죠. 화장품도 저가 제품이나 샘플만 바르고 욕실 수건은 체육대회, 칠순기념 글자가 수놓인 기념품만 썼는데요. 최근 인터뷰한 정리정돈 전문가 정희숙 대표는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학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부자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불과 베개 같이 매일 쓰는 침구류는 고급 소재의 제품을 쓰는 것이죠. 매일 쿠팡 최저가 침구를 껴안고 자는 내게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소처럼 일에 돈을 벌어놓고 왜 스스로를 콩쥐 취급했을까? 꼭 돈을 드리는 보상이 아니더라도 남순아 고생했다. 오늘 잘했어라고 칭찬 한마디 해주지 않았을까? 60년 넘게 살아보니 가장 억울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산타클로스 노릇을 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인색하게 군 것이다. 계절마다 나 자신에게 꽃 한 다발씩 사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렇게 나이를 먹어야 된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3번째, 건강이 돈이다. 나이 들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건강이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좋은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없고 체력이 떨어져 좋은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즐기고 누리는 데 쓰는 돈은 줄어든다. 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늘어난다. 나이가 들어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면 10중 8구 건강 때문이다.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마지막 1년 동안에 쓰인다고 한다. 그만큼 노후의 건강은 돈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최고의 노후 대비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건강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에 나쁜 것은 하지 않고 몸에 좋은 것을 하면서 병에 걸릴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몸이 나이 드는 것을 좀 늦추고 싶다면, 아니 몸이 나이 드는 것을 좀 잊고 지내고 싶다면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라. 즉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일상을 채워야 된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4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하면 대부분 몸에서는 암이,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한다. 하지만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노년에는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하고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80 이후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사람이 많다. 소식하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비만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고가 사람의 상식이 되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에 당기는 음식은 마음껏 먹어야 된다.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이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5번째. 자기희생은 이제 그만둔다. 이미 일거리를 잔뜩 끌어안고도 온갖 잡일을 억지로 떠맡는 사람.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만 시부모나 친척 어른들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사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꾹 눌러 삼킨다. 나만 참으면 좋게 좋게 끝날 것이라는 자기희생의 껍데기 속에 갇히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은 상사나 동료, 시부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 좋은 대화는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사와 부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관계든 기본적으로 모두 대등하다. 반말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라는 뜻이다. 평소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일을 하는 나도 늘 주의하려고 한다. 자연히 무리 중 가장 연장자가 될 때가 많은데 손윗 사람이 있으면 의견을 말하기가 어려우니 예스맨들이 많아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늘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고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하고 있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6번째.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과감히 포기한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라지만 아프고 힘들고 민망한 검사는 가능하면 받고 싶지 않다. 개중에는 아주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방사선에 피폭해 몸에 해를 끼치는 검사도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지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 조금만 열이 나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도 많이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감염에는 듣지 않는 데다 오히려 다중약물 요법에 의해 내성균이 만들어져서 항생 물질의 효과가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이나 치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임종이 머지않은 시기에는 불필요한 의료가 골치 아픈 고민거리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위에 관을 삽입해서 기를 만들기도 한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것인가?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받을 것인가? 마지막 순간은 어느 곳에서 보내고 싶은가에 대해 하나하나 잘 생각해보고 매년 생일처럼 특별한 날 가족들에게 미리 이야기해두면 어떨까?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7번째. 직함에 대한 미련이 인생 2라운드를 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평생 직장에서 일해온 사람은 직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혼동한다.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회사의 부장이라든가 이사, 국장 등의 직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됐기 때문이다. 평생 대리과장, 부장, 이사 등으로 불려오다 일을 그만두고 소속돼 있는 든든한 회사도 자신을 설명해주는 직함도 없어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확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직함에 연연하는 이유는 곰곰이 살펴보면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직함이 자신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에 직함이 없어지면 자존감마저 떨어지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직함이 없어도, 직함이 찍힌 명함이 없어도, 또는 사회적으로 그리 대접받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함 말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회사나 직함 없이도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부터 사고방식까지 바꿀 필요가 있다. 60대의 벽을 넘는 방법 8번째. 노후 준비 급할 것 없다. 지금이라도 사부작 움직여라. 온 나라가 일자리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내게 맞는 새로운 일을 쉽게 발견하기는 만무하다. 시도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런대로 할 만한 일도 있을 테고 이 길이 아닌가 보내하고 돌아서야 할 때도 많다. 퇴직 이후가 돼서야 일을 찾겠다고 나서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십상이다. 경찰 초급 간부로 퇴직한 김 씨는 이듬해부터 서울 시내 초등학교 보안관으로 일하게 됐다. 월급은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주 40시간 근무에 5년 고용이 보장돼 경쟁이 만만치 않았다. 평소 배우기를 좋아하는 그가 따둔 안전, 소방 분야 자격증이 합격에 한몫했다. 우리 사회에선 별 실효성도 없는 자격증을 따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게 문제다. 그럼에도 막상 뭔가를 하려면 자격증을 요구받으니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인생 2라운드에 가능한 일을 압축해보고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데는 적잖은 기간이 필요하다. 생활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어느 정도 기본을 다져놓고 이어나가는 것이 한결 손쉽다. 시간을 갖고 사부작거리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노후 준비의 부담이 가벼워진다. 퇴근 뒤와 주말, 휴가 등 활용할 시간이 많다. 이것이 노후 연착륙의 비결이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가장 오래 생존하는 지금 세대에게는 기존의 은퇴와 노후를 대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겨우겨우 시간을 죽이거나 여전히 생계에 시달리며 억지로 일하는 것 모두 우리가 원하는 노후가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의 노후를 살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모작 은퇴입니다. 이모작 은퇴는 노후 20년, 30년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목적을 새로 찾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외롭지 않게 살고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하여 계속해서 성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기여하고 꿈꾸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세계 최장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은퇴의 개념도 없고 노후 걱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평생 고민합니다.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까, 어려우니까, 느리니까, 겁나니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생각보다 처음이니까, 죽으면 못하니까, 못하면 한이 되니까, 실패해도 잃을 것이 없으니까,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부모의 노후와 다릅니다. 인생은 더 길어지고 계속 가야 할 삶이 남아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건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성공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성공담을 만드세요. 세상은 아직도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 있게 살겠다는 의지가 생각보다 더 큰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활력, 당당함, 풍요로움이 뒤따르는 노후로 인생을 재구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삶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책 중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요. 한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부채 없이 천억대 자산가가 된 세이노 씨의 생생한 부자 지침서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에 그토록 열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이노의 뜻은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외치며 제대로 살아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과 부의 실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이노가 목숨 걸고 지켰던 3가지 원칙. 첫째, 편협한 사람이 되지 마라. 노력이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기 싫은 것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취미생활일 뿐이다.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지만 그 보상은 노력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짐을 명심하라. 책을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편향된 책만 읽는다면 그냥 더 편협한 사람이 될 뿐이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는 없다. 일단 시작하라. 둘째, 지금 모습으로 미래를 단정짓지 마라. 지금 상황이 이러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 점쟁이도 자신의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의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단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방정식에 지금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내 월급으로는 평생 서울에 집 한 채 못 사겠네. 이렇게 단정 짓지 마라. 부자가 되려면 현재로 미래를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원하는 미래로 나를 맞춰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부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배워라. 부자는 돈독이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을 가질 때 부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환희를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며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불행하지도 않고 도둑놈도 아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게 세상의 이치이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쉽게 얻길 바라는 도둑놈 심보부터 버려야 한다. 셋째, 원인은 자신에게서 찾아라. 실패한 자들의 핑계는 길고 긴 레퍼토리를 이룬다. 명심하라. 성공한 자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과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 절대 세상 속에서 핑계를 찾지 않는다는 말이다. 지금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다음에도 남에 의해서 똑같은 실패를 겪게 될 것이다. 남 탓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내 인생을 남에게 휘둘리지 마라. 일어난 문제가 나의 책임일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천재들의 이야기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보통 사람들과의 게임이지 당신보다 크게 잘난 사람과의 게임이 아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속한 분야에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여 이기면 되는 것일 뿐이다. 그들이 놀 때 놀지 말고, 그들이 잠잘 때 덜 자고, 그들이 쓸 때 덜 쓰며 경쟁력을 기르고 목돈을 준비하라. 그 후에 기회를 찾아라. 다들 부자가 되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다.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 쓰라.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 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 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하라. 올 2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형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고 분개하는가.
웃긴 기사이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1996년 미국 격주간지 포춘은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12조 원이라고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 더 많이 번다. 키 높이 구두를 신어라.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 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더 받는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과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머리 손질과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이나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전혀 없다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2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의 일어서면 우러러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찰스 왕세자가 왜 젊고 아름다운 다이애나를 좋아했다가 턱주름 가득한 파커볼스를 사랑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라.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 마음을 읽어라. 부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당신 주머니 속으로 들어와 쌓인다는 뜻이다. 만약 흉기를 들면 강도가 되는 것이고 속임수를 쓰면 사기꾼이 되며 연고에 호소하면 상대와의 친분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시인 김용택은 세상의 길가에서 내 가난함으로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배부릅니다고 노래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강도, 사기, 연고 판매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결코 큰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지불하도록 만들어야만 부자가 된다. 어떤 나라에서든 20%도 안 되는 부자들이 80%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는 방법이 좋다. 부자들이 흔쾌하게 당신에게 지불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훨씬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노린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상한 건강식품을 고가로 팔거나 사기성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여.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은 하지 말라. 그래 보았자 벼룩의 간을 먹은 벼룩밖에 안 된다. 어쩌다 사업이 잘 된다 해도 악질 사장 물러나라는 직원들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고 싶다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난한 동네에서는 땅 모양이나 전망, 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고 살기 바쁜데 가격이 싸고 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최고다. 부자 동네에서는 얼마나 집의 모양이 잘 나오고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으며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지 등이 중요시된다. 같은 크기의 대형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작은 평형이 섞여 있으면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그저 강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몇억 원을 더 지불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이처럼 실용성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가격을 결정한다. 한때 일본 자동차들은 고급차로서의 이미지가 없었다. 약 15년 전 토요타 자동차의 회장은 젊은 엔지니어 10명을 뽑아서 특명을 내린다. 앞으로 1년간 미국에 가서 놀아라. 회사에서 준비한 호텔은 보통의 일본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최고급이었고 음식이나 자동차도 최고급이었다. 그들이 1년을 호합한 생활을 하며 놀고 오자 회장이 말했다. 이제 백만장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는가? 그 백만장자들이 타고 싶어할 차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등장한 렉서스는 미국의 고급차 시장에서 데이트를 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라.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부자들은 당신이 먹어본 음식,
당신이 받아온 서비스와 당신이 느끼는 기분, 그 이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 당신에게 괜찮아 보이는 수준 정도라면 그들이 지갑을 열 까닭이 없다. 목돈 빌려줄 땐 친구라도 냉철하게. 나는 내게 무엇인가 팔러 오는 친구들에게 물건을 산 적이 거의 없다. 친구를 돕는다고 내게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속상해진다. 내게 필요한 물건일지라도 다른 곳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친구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구입하게 되면 그 친구는 자신이 경쟁력이 없음을 계속 인식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현명하지 못한 구매를 한 것이 되고 만다. 내가 택한 대안은 형편이 어려운 친구에게 물건 판매 수당 이상의 현금을 주는 것이었는데 보통 100만 원이었다. 조건은 나중에 돈을 벌면 다른 어려운 친구를 도우라는 것이다. 대신 나는 밥 한 끼도 사주지 않는다. 문제는 목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다. 친구와는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돈거래가 없을 수 없다. 20대의 돈거래는 액수는 작으나 친구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되기에 나는 권장한다. 20대의 친구에게 몇십만 원을 잃었다면 40대에 몇천만 원을 잃을 뻔한 것을 액땜한 것이다. 나는 처음에 동창들에게 그냥 빌려주었으나 도망가는 친구가 생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우선은 재산 상태와 수입 및 부채 현황, 상환 계획을 상세히 적으라고 한다.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많거나 카드 사용 내역에서 소비성 지출이 많으면 반드시 담보를 요구한다. 사업가 친구인 경우에는 회사의 격리 자료들을 세무조사하듯이 본다. 경영에 약간의 문제라도 보이면 담보를 받는다. 새로 사업을 하는 친구인 경우에는 그의 성격을 생각한다. 사채 놀이는 안 하지만 은행이자 수준은 요구하며 그 이자로 같이 한잔하기도 한다. 그 어떤 친구가 부탁을 해도 보증은 함부로 서지 말고 아무리 이자가 많아도 가진 재산의 상당액을 어느 한 친구에게 몰아서 빌려주지는 말라. 그 친구 때문에 당신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목돈을 빌려달라는 경우는 조심하라. 그들이 갑자기 떼돈을 벌어 목돈을 갚을 수 있게 될 확률은 낮다. 부득불 큰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를 받아라. 그 담보물에 선순위 관리자들이 많다면 당신 돈은 사라질 확률이 크다.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면 좋지만 친구에게 재산이 없으면 월급을 차압할 정도인데 다른 친구들이 친구에게 너무한다고 당신을 욕할지도 모른다. 친구가 급히 큰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가 설명하는 말을 절대로 액면 그대로는 믿지 말라.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거짓말을 낳는다. 친구를 믿는 것은 좋지만 친구가 처한 상황은 믿지 말라. 그 친구도 미래 상황은 모른다.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친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 상황이 당신 돈을 못 갚게 만들며 우정도 버리게 함을 명심하라.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절대 자취를 감추지 말라. 연락이 두절되면 곧 소문이 퍼지게 되고 당신이 빚지지 않은 친구들마저 등을 돌린다. 당신에게는 업계에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고 경쟁 대상도 안 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내가 어느 직원을 사람 하나는 좋다고 말한다면 그가 일은 지독히 못한다는 뜻이다. 76세 고령의 경영자 호리바 마사오 역시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에서 적이 없는 사람을 무능의 대명사로 부른다. 예수에게도 적이 무수히 많았다. 승자에게는 적이 많고 패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법이다. 어느 나라에서 정치나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인기와 영합하여 욕을 먹으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땐 침묵하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마주치기조차 싫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매듭이 풀리지 않거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나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형이다. 문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 대부분의 문제를 사소하다고 여기고 보다 더 큰 명분, 이를테면 화합, 사랑,
애국 같은 명제 밑에 모이라고 한다. 싸운 학생들을 억지로 악수하게 하는 선생도 이 경우에 속한다. 부모는 자식들 간의 갈등을 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제거한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골마간다. 둘째는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권위나 지위에 의존하는 형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윗사람일 경우 주로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한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야단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윗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 여자와 싸우다가 여자가 왜 그래라며 윽박지르는 남자들도 이 부류이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당사자에게 태연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오해와 과장, 축소나 은폐, 모함이 따른다. 그러나 나중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딱 잡아댄다.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해가 풀어져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다중인격적인 면모를 갖고 있으며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에 속한다. 넷째는 책임을 밝히려고 하는 형이다.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 직접 거론하기 힘들어하는 것들도 거침없이 끄집어내어 밝히고자 한다. 연장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서운함 혹은 괘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자기 주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다. 자식에게 우리 대화하자고 해놓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야단을 치고, 그래서 자식이 침묵하면 이제는 말을 안 한다고 야단치는 부모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섞여 있으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한 유형이 집중적으로 표출된다. 갈등에 대한 유형들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들어야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자신과 상대방의 논리 유형을 파악하라. 서로 다른 유형이라면 차라리 더 이상 만나지 말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침묵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 당신에게는 당연한 말이 상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자는 말이다. 세이노의 성공담.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노후력은 정말 개소리일까?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서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부잣집 자녀들과 비교하면 그럴 수 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잠깐만, 어느 시대이건 빈민층과 서민층, 부유층은 동시에 존재하여 왔다. 그리고 가난한 자도 부자도 계속 새로 생겨났다. 졸부 흉내 내지 말고 먼저 목돈부터 모아라. 그리고 지식을 배양하라. 동아일보 지면에 세이노의 부자 아빠 만들기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세이노 씨는 그 자신을 학력도 남다르지 않고 머리도 좋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는 돈을 버는데 굳이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아주 평범한 사람들보다 약간 생각만 달리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굳이 필명을 고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IMF 사태 직후 모 언론에 당당하게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고 말한 이후 온갖 협박 전화를 받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돈을 벌 수 있고 사회 풍토가 바뀌어야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돈 버는 노하우가 언제 어떻게 해서 보이기 시작했는가? 처음에는 그저 돈만 쫓아다녔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내 호주머니를 불려줄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나부터도 나를 어떤 수단으로만 보는 장사꾼에게 물건을 살 마음은 생기지 않으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말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반정신을 버리고 머슴정신을 가지면 된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머슴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신용을 다져나가고 약속을 이행했다. 약속을 지키느라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강의용 음향기기 설치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사업 시작 첫 해에 수혜가 났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천재지변이므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겠지만 나는 무료로 다 수리해 주거나 신품으로 바꾸어 주었다.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났지만 바로 이 고객들이 모두 나의 영업 사원처럼 선전을 해주는 바람에 1년 후에는 수억 원을 벌 수 있었다. 또 품질을 남들보다 10%만 더 좋게 하면 가격은 몇십 퍼센트 더 받을 수 있다. 국산 만년필과 몽블랑 만년필을 비교해보라. 품질이 100배 더 좋아서 가격이 100배 더 비싼 것은 아니다. 아울러 경쟁이 치열한 쪽에는 전혀 가지 않았다. 이른바 멋있고 폼나는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같이 싸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언제나 패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경쟁이 약한 분야에 가게 되면 그저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었다.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다는데 어떻게 재기했는가? 나는 정말 빈손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했고 28세에 집도 샀지만 2년 후 몽땅 말아먹고 다시 빈털터리가 됐다. 하지만 원래부터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잃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했다. 영어를 조금 했기에 하루에 15시간씩 번역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모았고 그 이전에 닦아놓은 신용을 근거로 자금을 모았다.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라 모두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다.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정도로 내 신용은 철저했다. 나는 남들이 잘 모르거나 불편해하는 것을 찾아다닌다. 그것들이 돈이 된다. 나는 남들이 모르거나 불편해하는 것을 해소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조체를 만드는 데 열중했다. 내가 아는 영어 지식이 85년부터 나타난 16비트 컴퓨터와 연결되니까 그것이 무역으로 연계되고 나중에는 유통까지 연계됐다. 모든 사업은 3년이 고비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3년만 몰두하면 내가 몰두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체의 뼈대는 완성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2년을 못 견디고 넘어지는데 배수의 진을 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벼든다. 재기 이후 큰돈은 어떻게 벌었으며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 정보를 가공하는 일을 통해 큰돈을 만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음향기기, 무역 유통을 통해서도 돈을 벌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재테크를 통해 불려왔다. 이때 나는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의 말만 믿었다. 재테크 전문가라고 해도 나보다 부자가 아니면 반신반의했다. 부동산 경매도 내가 직접 공부하고 직접 결정했다. 증권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 의견은 그저 참고하는 정도다. 지금도 공부는 계속하지만 습관일 뿐이고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런데도 자꾸 돈이 불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몰리는 길에는 잘 가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사람들이 코스닥에 몰릴 때 나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마인드는 무엇인가? 졸부 흉내를 내지 마라.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름값이 쌀 때 미리 졸라매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목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존 능력을 배양해라. 결국은 지식을 배양해야 한다. 고민이 있다면 10분 이상 하지 마라. 어떤 고민도 사실상 10분 이상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에 빠져 산다. 오로지 문제 해결 방안만 찾아라. 부자가 되는 것은 천재들이 아니라 바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311회 인터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버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재테크를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여유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 자금이 없게 되면 투자를 하더라도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모든 투자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는 망하고 맙니다. 누구한테 돈을 기증하는 셈이 되느냐? 저같이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큰손들이 전부 그 돈을 노립니다. 빚을 내서 한 것은 이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이건 빚입니다. 세이노는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는 철학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돈은 마치 피와 같기 때문이죠. 피가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시키듯 돈은 돌고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피가 부족한 이를 위해 피를 나누듯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수혈받길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세이노 사전에서 노력이란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치열하게 열심히 해내는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세이노는 말합니다. 직접 겪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결말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것은 어디에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살아가면서 소중한 걸 포기하지 않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 잘 웃어 넘어가 주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 감정을 숨기면서 애써 아닌 척, 괜찮은 척 하지 마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 생각하며 애쓸 필요는 없다.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거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착해서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만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만만했기 때문이 아니다. 사소한 습관이 쌓여 만만한 사람이 된 것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에게 존중받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남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기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얕보지 못할 것이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무조건 웃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얕보여서는 안 된다. 놀림, 조롱, 나쁜 말을 들었다면 즉시 반격하는 게 좋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냥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상대방을 쏘아보며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해야 한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대응해야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거나 대응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눈빛으로라도 불쾌함을 드러내라. 무례한 태도에는 묻지 않고 노려봐주는 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비결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라. 남이 내게 함부로 군다면 일단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한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면 행동하지 말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거든 말하지 말라. 나의 흠이 될 수 있는 말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은 무엇인가? 나에게 늠름한 기상이 있고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인다면 남이 나를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사심을 버려야 한다. 사심을 버리면 아무리 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후를 털어내 버릴 수 있다. 이러면 내 마음도 평온해질 것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의 농간에 노란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만 붙들려 있거나 작은 일에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다.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라. 아무리 깊이 생각했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다. 사소하고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면 훨씬 호감을 살 수 있다. 말끝을 흐리지 마라. 말끝을 흐리면 상대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 말끝을 흐리는 것은 만만하게 보이는 지름길이다. 하고 싶은 말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당당하게 보일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되고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대서도 안 된다.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홀로 굳건해져라.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도록 애써야 한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의견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라. 또한 나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나를 두고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무시한다. 실없이 남들을 칭찬하면 그 말은 진정성을 잃는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에 남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일이 일비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밥 한 끼 굶었다고 신경질을 내거나 함께 배불리 먹었다고 금세 행복해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감정의 기복은 내면의 수련이 그만큼 부족한 탓에 생기는 것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쉽게 들뜨거나 가라앉지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물결의 표면뿐이다.
정작 깊은 물속은 거센 바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처럼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라. 말과 생각을 맑게 하라.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말을 아끼고 들을 때는 가려 들어라. 입은 무겁게 하고 쉽게 성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같은 말을 듣더라도 쉽게 팔랑거려서는 안 된다. 한쪽 말만 들으면 친한 사이가 멀어지기 쉽고 짧은 말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자주 하는 말과 생각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한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을 만한 말을 많이 하지만 말이 번지르르 하다고 다 맞는 말은 아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하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남에게 비수가 되어 박히기도 한다. 불만과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 결국 나의 삶은 불평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좋은 생각과 말을 계속하면 나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유익하지 않은 말은 스스로 삼켜라. 어른의 말이란 100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키는 것이다. 하찮은 말들이 내 입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된다. 나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말라. 또한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라. 그 비난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렇다고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미천한 자가 말만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그를 더욱 천하게 본다. 이렇게 말실수를 하면 신뢰와 믿음을 쌓을 수 없다.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도 절제하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이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라. 작은 상자에 큰 물건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부서지고 만다. 사람의 욕심도 마찬가지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해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다.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이나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군자의 행동이 아니다. 지치지 못할 말이라면 뱉지 말고 뱉은 말은 도리를 다해 지켜라.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라. 진정한 어른이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이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자체로 어른이라는 증거이다. 어른스러움이란 나답게 사는 것이다.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세월에 따라잡히지도 않고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다. 어른으로 사는 것의 최소한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남을 꾸짖는 말을 하지 말라. 선인은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롭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으면 다른 꾸짖는 말로 대꾸한다. 이렇게 대꾸를 하면 입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게 끓는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이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온다. 내가 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라. 자세를 바르게 하라. 바른 자세야말로 강력한 언어 수단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말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긴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자세가 바르면 인생도 밝아진다. 바른 자세로 앉을 때 낯빛이 바르게 되고 두려움이 줄어든다.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으면 단전에서부터 정수리로 뜨거운 기운이 밀고 올라온다. 허리를 숙이거나 등을 기대면 기운은 다시 퍼져버린다. 구부정하게 있다면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표시이다. 불편함의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바른 자세를 취해라. 고쳐앉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맑아지게 된다. 지금 땅에 서 있거든 수직으로 바로 서라. 서 있는 몸이 지면과 수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긴장과 경직이 초래된다. 자세를 바로 하라.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바른 자세로 이겨내라. 자세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대변한다.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남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명심해라. 당신은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자세와 옷차림은 매우 중요하다. 항상 행실을 반듯하게 하고 옷을 단정히 입어라. 호연지기를 길러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라.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10일 동안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진다. 호연지기는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 떳떳한 마음이다. 군자는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무력에 눈이 멀면 그동안에 쌓은 공덕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다. 늘 떳떳한 마음을 가져라.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와 귀를 누리는 것은 뜬구름과 같다.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라.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워진다. 부귀영화는 인내와 근면에서 생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함에서 생긴다. 그렇다고 즐거움을 다 누리려 들면 안 된다. 가진 즐거움의 반만 누려라. 괴로움으로 자신을 가두지도 마라. 슬픔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 눈앞의 시비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앞에 놓인 상황에 울고 웃기를 반복한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이 근면의 시작이다. 근면함 속에서 항심이 싹트고 이는 삶의 든든한 뒷심이 된다. 학문을 닫고 생각을 깊게 하여 옳은 것을 가려내는 것을 힘써 배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라. 덕은 갈고 닦아야만 쌓이고 복은 선행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뒤따른다. 사람으로서 성현이 아니고서야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 있더라도 능히 고쳐야만 더욱더 훌륭해진다. 자기 안의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그 분노는 자기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다.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였는가? 그럴 필요 없다. 탁월함이란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다. 군자는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함을 안다. 세상에 나만 옳고 남은 글은 그런 이치는 없다.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 무조건 나쁜 것도 없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라.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지 말라.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편을 갈라 말하지 말며 부안해동하지도 말라. 남 탓을 하지 마라. 그릇이 큰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라.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뿐 남을 탓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 뭐라고 하더라도 굽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인이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며 나날이 향상되는 사람들이다. 광인이란 제 자신의 재주만 믿고 남 탓만 하며 투덜거리다가 제 풀에 지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다. 마음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 나의 모자란 점을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혹시 그대가 보통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아는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태어나면서 뭐든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태도다.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야 나이테가 쌓이니 조급해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겪는 세월 가운데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다. 지혜가 없으면 그 반대로 한다.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이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생 또한 음악이 그러하듯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급해진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당장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거절을 할 때는 불쾌한 표정 말고 방긋웃는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이 밝은 기운을 지니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더라도 다른 대안을 금세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거절을 잘못하면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단답형의 거절보다는 역제안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응어리를 남기지 않는다. 남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존중받는 법.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 자기 일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자신을 무리하게 희생하고 남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에게 잘해주지 않는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도 지킬 수 없다. 상황이 곤란할 때는 완곡한 거절도 필요하다. 불쾌한 경험을 당하고 싫은 일을 겪으면서도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너의 감정을 알 수 없다. 또한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반론하거나 반항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언제나 내 발 아래에 두고 생각한다.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예의를 갖추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라. 그리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라. 솔직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무엇이든 맞다고 동조하지 말라. 상대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것에 대해 반대 의견도 단호히 표할 수 있어야 한다. 남의 눈치를 보며 아부하지 말라.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존중받는 방법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드높여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다. 모든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지혜롭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훌륭한 대화 기술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 자신의 가치를 업신여기게 만드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타인이 나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하라. 정약용 선생의 좋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좋은 지침이 되었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욱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